안녕하세요. 정책 분석 평가론 10번째 10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강의를 한 지 10번째 시간인 거죠. 그리고 일정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강의는 앞으로 14주차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6월 15일 있는 주에 이제 강의를 마치고 기말고사는 6월 22일이 있는 주에 기말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한 학기가 끝내는 거죠. 우리 강의도 오늘 10번째고 11, 12, 13, 14, 15 14까지 하죠. 그러면은 앞으로 4번만 더 하면 강의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할 강의 내용은 뭐냐면은 먼저 최근에 5월 6일 날 그러니까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실험 2년 동안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들을 랜덤 샘플링 해가지고 랜덤으로 2,000명씩 뽑아가지고 실험 집단에는 하나로 월 78만 원씩 기본소득을 주고 이쪽은 주지 않고 2년 동안 관찰한 다음에 이 사람들의 고용효과라든지 건강상태, 주관적 행복감, 그 다음에 사회신뢰, 정부신뢰 이런 것들 비교해봤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지난 5월 6일날 발표됐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의미 있는 건 뭐냐면은 그 결과도 결과지만은 사실은 사회를 대상으로 어떤 정책 실험했다는 거, 실험 설계 방식으로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의미 있어서 이런 걸 제가 좀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내용은 이제 그런 실험 설계이지만은 실험 설계보다는 조금 함량 미달인 실험 설계 방식들이 뭐가 있는지, 어떤 실험 설계 방식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얘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기말고사 같은 경우도 미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늦어도 6월 초에는 기말고사를 어떻게 볼 건지 물론 테이크홈 중간고사처럼 볼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를 미리 내서 좀 생각할 거리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정책 분석 평가론 10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분석 평가론 10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강의할 내용은 저번 주에서 정책의 효과를 아는 것은 결국은 인과 관계를 아주 타당하게 증명하는 건데 이 방법은 실험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그래서 정책 평가에서는 결국은 정책 효과를 인과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험 설계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실험의 사회를 대상으로 한 시험이 힘드니까 다양한 실험에 기반한 다양한 평가 방법이 발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실제 그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번 시간에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6일 날 그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2009년도에 먼저 예비 결과를 발표했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 5월 6일 날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실험, 이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는 전 세계 학자들과 정책 관계자들이 모두 이 결과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봤고 저도 그날 당일날 아침에 이 결과를 지켜봤는데 실제 결과가 어떤 건지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더 관심이 가는 거는 이 실험을 어떻게 했는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2019년도 결과 2번 발표했는데요. 이게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2년간 진행된 사회실험입니다. 어떻게 진행했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결과 2019년도 먼저 발표했는데 2019년도 발표 결과가 어떤지 그리고 기본소득 뭔지 잠깐 동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Conclusions of the Basic Income Experiment. Finland has a comprehensive social security system, which it's been developing since the 1960s. As time has passed, the world has changed, and the system has become more complex. Could Social Security be recreated to meet contemporary needs? A solution to this problem was sought through Finland's Basic Income Experiment. The 2-year experiment was an internationally unique project.
a total of 2,000 randomly selected unemployed people were paid the basic income,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y were receiving other income or looking for work. A study is now underway to evaluate the findings. It will provide information on the basic income's impact on employment, income, and well-being. We've learned at least 3 lessons from the preliminary results. 1. During the first year of the experiment, recipients of the basic income did neither less nor more work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 2. The basic income recipients who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experienced greater well-being than the control group. They were happier with their lives and less stressed. 3. The basic income recipients had more trust in other people and social institutions. They also had more faith in their own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and to make an impact. The findings are still preliminary. More are due in the coming year when the last of the material is prepared. It's already clear that the experiment is providing unique research material for the development of a Social Security model for the future.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예비조사 결과에서는 고용효과가 나타났는지 그 사람들의 삶의 웰빙 효과가 나타났는지 이런 걸 조사했습니다. 근데 1차 결과 2019년도 1차 예비 결과에서는 어떤 웰빙 효과, 삶의 만족도 이런 건 되게 높게 나타났는데 고용효과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2차 결과는 굉장히 조금 이쪽 분야 학자들한테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크게 경제 상황, 그 개인들의 경제 상황과 심리 상태, 고용, 삶의 만족도, 타인 신뢰와 제도 신뢰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먼저 이 경제적 상황이 어떠냐 이거 조사해 봤더니 위에 있는 쪽이 이제 베이직 인컴 기본소득 받은 쪽 실험 집단이고 밑이 이제 컨트롤 그룹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본소득을 받은 쪽이 경제적 상황이 긍정적이라고 대답한 쪽이 확실히 많죠. 그러니까 13 더하기 47이니까 60% 정도가 경제 상황이 좋다고 얘기했는데 상대적으로 통지 집단은 그 비율이 한 52% 정도, 52%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우울감 정도는 보니까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우울감이 없다는 쪽이 76%죠. 근데 그러니까 우울감이 있다는 쪽이 22%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통지 집단은 우울감 있는 게 32%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적어도 어떤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혹은 어떤 정신적 상황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문제가 됐던 1차 조사에서 문제가 됐던 그 고용효과, 즉 average number of day of employment니까 그래서 2017년도 11월부터 2018년도 8월까지 고용된 날짜 수를 봤더니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인 평균 고용일자가 78일, 그러니까 2달 반, 한 3달 정도 고용된 거고, 컨트롤 집단은 73일이죠. 이 6일 정도의 차이가, 그러니까 5일 정도의 차이가 나고, 이건 통계적으로 굉장히 유의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2019년도 예비조사 결과에서는 이 효과가 약하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통계적으로 뚜렷한 효과가 나왔다.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이 7.3 정도를 줬다면은 통지 집단이 6.8 정도 줬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기본소득 받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이번에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 연구자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왜 핀란드가 이 기본소득 실험을 했는가는 역사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은 진영 크게 우파적 견해와 좌파적 견해가 있습니다. 일단 좌파적 견해는 뭐냐면은 기존의 복지제도 자체가 너무 덜 관대하다. 그리고 실제 빈곤이라든지 혹은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좀 더 관대한 조건, 특히 핵심이 되는 게 무조건성이죠. 기본소득은 이제 노동조건, 실업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했다거나 혹은 그동안에
구직을 했다는 경험이 있어야지 실업수당이 나가는데, 기본소득은 그런 엄격한 노동 조건 요구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주는 거죠. 이름으로써 좌파적인 버전은 뭐냐면은 기존의 복지제도를 더 관대하고 더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이런 개혁안입니다. 근데 우파적 버전은 좀 다릅니다. 우파적 버전은 기존의 복지제도가 너무 재정적으로 너무 돈이 많이 든다. 따라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우파적 버전으로 진행된 겁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 실험이 시작될 때 이 핀란드의 정권이 우파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복지제도를 개혁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혁하냐면 기존에 뭐 여러 가지 복지제도들 수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싹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통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기본소득으로 통일하면은 기본소득은 무엇보다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니까 행정비용이 적게 되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소득으로 나머지를 다 대체하려고 하는 우파적 버전으로 시행된 거죠. 근데 실험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나온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결과를 보고 핀란드가 어떻게 복지제도를 개혁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과는 이렇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핀란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법으로 사회 실험을 하도록 법을 제정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사회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2010년도 11월 기준으로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 중에서 무작위로 2,000명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똑같이 또 그런 실험수당을 받는 사람을 중에서 무작위로 또 통제집단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실험의 핵심 사항인 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만들 때 여기서 랜덤 샘플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 이론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인구학적으로 모든 요소가 동일하다고 가정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베이직 인컴을 주는 거죠. 베이직 인컴을 주고 여기는 베이직 인컴을 주지 않죠. 그러면 나중에 이 결과값 차이는 다 베이직 인컴의 차이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실험자에게는 매달, 그러니까 2년 동안 매달 560유로를 준 거죠. 그리고 2년간 이걸 실시한 거죠.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매달 2년 동안 572만 원씩을 주면서 실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분석을 해본 거죠. 서베이를 통해서 분석을 했더니 경제 상황, 심리 상태, 고용, 삶의 만족도, 타인 신뢰, 제도 신뢰 모든 면에서 실험 집단이 모두 높은 값이 나온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랜덤 샘플링이 됐으니까 두 집단은 사실은 모든 게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베이직 인컴만 차이가 있으니까 이 두 집단의 결과값 차이는 베이직 인컴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차이라고 우리로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핀란드에서 이루어졌던 기본소득 실험인 거죠. 기본소득 실험이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핀란드가 어떻게 그러니까 자신들의 복지제도를 어떻게 개혁해 나갈지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수업하고도 관계된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른바 사회실험이라는 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실험 했다는 것은 사실 정책 효과를 알기 위한 거고 가장 타당한 방식으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건데 핀란드는 바로 그 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이라는 즉 완전히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사회실험을 했다는 것 하나 이게 우리가 이제 배울 점이고 실제로 이제 핀란드는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법으로 이 실험을 하도록 강제했다는 거죠. 두 번째, 증거 기반 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우파적 버전으로 복지제도를 개편하려고 하는데 기본소득으로 모든 걸 대체하고 나머지 걸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행정비용도 없으니까 이게 효율적이라고 봤는데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의 사회실험을 통해서 그 증거를 구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제도 개혁을 이뤄나가는 즉 증거 기반 정책의 아주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이 얘기는 앞으로 두고두고 이제 나올 테니까 참고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이 결과 발표, 이 유튜브 5월 6일날 유튜브 핀란드 정부에서 이 결과 발표를 했는데 이 결과 발표를 보십시오. 저도 봤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왜냐? 핀란드어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상세한 구체적인 결과 발표는 곧 있으면 영어로 발표할 텐데 그때 봐야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이 결과가 어떤지는 또 복지학자들이라든지 뭐 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재밌는 혹은 흥미로운 연구 결과인데 우리는 이번 시간에 봐야 될 것이 바로 실험 설계라는 방식, 그 다음에 증거 기반 정책,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책의 효과를 보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어떤 증거 기반 정책의 정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봐야 될 지점인 거죠. 그러면 오늘 얘기할 거는 실험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실험의 종류는 크게 전실험과 진실험과 유사실험 단계입니다. 지금 이번에 핀란드에서 했던 거는 이 진실험이라는 겁니다. 진짜 실험, true experiment인데, 근데 true experiment는 완전한 랜덤 어사이먼트를 하는 게 핵심인 사안인데, 꼭 이렇게 하는 데는 굉장히 좀 한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은 완전한 실험, true experiment는 아니지만은 실험적인 방식이 있는데, 이게 전실험과 유사실험이 있는데, 한번 어떤 게 있는지 보시죠. 첫 번째 전실험 단계에는 프리-익스페리먼트 디자인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단일 사례 연구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어떤 사례에 효과를 주고 그리고 그 효과의 변화값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가 고용자 고용 촉진 장려금을 지원 기준을 초과 고용자 1인당 분기 18만 원씩 5년간 지원해서 정년퇴직 그리고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계속고용 1인당 월 3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했어요. 어떤 정책을 시행했어. 그리고 그 정책 결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2010년도 설문조사에서 정책 효과를 본 거죠. 정책을 하고 이 사람의 효과를 본 거죠.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고령자 다수고용 촉진 장려금을 했을 때 줬더니 근로자 만족도를 봤더니 매우 만족이 13.9%. 그 다음에, 13.9%. 9점. 그 다음에 만족이 18.5%. 그 다음에 보통이 53.7% 이렇게 나왔죠.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만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도, 만족, 보통 이상이 모두, 지원 금액이나 지원 기간, 이런 게 만족쪽이 이렇게 한 거의 90% 이상이니까 효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설계는 요 설계죠. 아까 얘기했듯이 요 설계. 정책을 주고 그 효과를 본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런, 고용자들의 만족도를 이 정책 효과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죠. 왜냐? 첫 번째, 정책을 주고 그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이 만족도 결과값, 이 값이죠. 이 값이 과연 정책의 효과인지 다른 것의 효과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교 집단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교 집단이 있어야 비교할 수 있는데 비교 집단이 없어서 그냥 정책을 주고 나서 만족도 변화가 있다면 이 만족도가 과연 정책의 효과인지 장려금과 장려금의 효과인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게 프리-익스페리먼트라는 겁니다. 즉 전실험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의 모양을 갖췄지만은 완전한 트루 익스페리먼트는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설계는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입니다. 즉 어떤 집단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정책을 투여하고 X가 정책 효과죠. 그리고 사후 결과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서울, 경기, 경북, 경남, 전남 지역의 11개 보건소 및 보건시설에 노인 불소 도포 스케일링 사업을 하고 수혜를 받은 60세 이상 노인이 103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 노인 1030명에게 이런 어떤 노인 불소 도포 스케일링 사업을 한 다음에 만족도를 조사한 거죠. 근데 봤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사업 참여 전에 기대 만족도는 2.70점이었어요. 근데 요게 해당하는 거죠. 5원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사업을 하고 사업회 만족도를 봤더니 2.90이었어요. 요 값이 2.90이죠. 그러니까 만족도 값이 여기서는 물론 얼마나 내가 만족스러울까 기대값이라서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0.2 정도 높아졌죠. 0.2 정도 증가했어요. 이걸 갖고 이 사업의
효과, 즉 노인 스케일링 사업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까보다는 요 부분이 더 보태졌기 때문에 아까에 비해서는 아까는 요 부분이 없었죠. 요 부분이 없었는데 요 사전이 보태져 가지고 좀 더 정교한 방식이긴 하지만은 이 값의 변화가 꼭 이 정책 노인 스케일링 사업 때문이라고 얘기할 근거는 없는 거죠. 왜냐? 이 사이에 노인의 어떤 만족도가 2.0 정도 높아졌다면은 2.0 정도 높아졌다면은 이것이 스케일링의 효과인지 혹은 뭐 그 사이에 특별히 뭐 노인들이 갑자기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후회졌는지 확신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책 효과를 보기에는 완전한 방법이라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평소에 많이 하죠. 이런 식으로 정책 평가라는 걸 많이 봤죠. 두 번째는 조금 더 진일보한 겁니다. 조금 더 진일보해서 한 집단에는 정책을 주고, 그러니까 요쪽 집단에는 정책의 효과를 주고 요쪽 집단에는 정책 효과를 안 준 것으로 두 값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보건소에 시행한 어린이집 구강 보건 사업에 대해 수혜자 만족도 조사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두세 곳 선정해서 보호자에게 만족도 설문지를 한 거죠. 그럼 보십시오. 두 집단이 있는 거죠. 즉 보건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 보건 사업을 한 곳과 수령을 해서 안내문을 수령해서 한 곳과 하지 않은 곳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집단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만족 비율을 봤더니 매우 만족하는 것이 이쪽은 14.3%인데 이쪽은 9.1%죠. 그리고 만족도 54.6%가 30.7%.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내문을 수령해서 어린이집 구강 보건 사업을 한쪽의 만족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하고 이쪽은 정책을 넣고 정책을 안 넣는 거죠. 그랬더니 이런 상황이죠. 그랬더니 이쪽이 더 높았다. 따라서 이 정책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정책의 변화, 요 정책값의 차이가 요것의 효과라고 우리가 인과적으로 추론할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정교화 첫 번째보다 두 번째보다 첫 번째는 요거만 있었죠. 두 번째는 요거만 있었죠. 세 번째는 요게 보태진 거예요. 요게 하나 더, 요 집단이 비교 집단이 생긴 건데 실험과 거의 유사하죠. 그러면 이렇게 추론된 결과는 구강 사업의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시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만약에 이쪽 집단보다 그러니까 안내문을 수령해서 어린이 구강 사업 한쪽이 만족도가 높은 게 구강 산업의 효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요쪽 집단들, 즉 안내문을 수령한 집단들이 오히려 체계적으로 더 생활 수준이 높다거나 어린이들의 어떤 구강 건강이 더 잘 지켜졌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즉 애초에 이 집단과 이 집단이 체계적으로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결과값의 차이도 이 정책의 효과라고 반드시 추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실험 집단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바로 여기에 랜덤 어사이먼트라는 거. 즉 실험이 되려면 여기서 랜덤 어사이먼트가 일어나야 되는데 랜덤 어사이먼트로 이 집단을 처음에 동일하게 만들어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두 집단 간의 이 차이값이 정책의 효과라고 통계적으로 추론하는데 무리가 있는 거죠. 애초에 같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설계, 이런 것들을 실험의 모양새가 갖췄지만은 완전한 실험이 아니라서 프리익스페리먼트 설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정책을 하다 보면 완전한 실험을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개 지금까지 봤던 전 실험 단계의 어떤 설계를 통해서 정책 효과를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이것이 아예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실험 방식을 통해서만이 어떤 정책 효과, 그것들을 완벽하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실험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방법도 무용한 건 아니지만은 인과 추론할 때 약간 한계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진실험 단계는 딱 이 세 가지죠. 첫 번째, 사전 사후 통제 집단 설계죠. 우리가 RCT라고 하는 Random Controlled Trial. 그러니까 완전히
랜덤하게 된다는, 핵심은 뭐냐면 이 랜덤 어사이먼트라는 겁니다. 이 랜덤 어사이먼트. 랜덤 어사이먼트를 통해서 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이 두 집단 간의 조건이 모두 동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모두 4개 집단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결과값이 나왔을 때, 집단 간의 결과값이 나왔을 때 이 차이는 원래 동일한 집단이었으니까 이 차이는 바로 정책의 효과라고 우리가 인과적으로 추론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전한 진실험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봤듯이 아까 핀란드의 사회실험도 기본소득 실험도 바로 이 설계를 따랐던 거죠. 핵심은 이 랜덤 어사이먼트입니다. True Experiment Design.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애초에 집단을 랜덤 어사이먼트로 해서 한쪽엔 실험단에는 실험 효과를 주고 통집단에는 효과를 주지 않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집단이 이렇게 뭐 표시를 안 했지만 어쨌든 랜덤 어사이먼트 통해서 두 집단을 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4집단 설계는 요 설계를 섞어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만이 진실험 설계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만이 우리가 진짜 정책 효과를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사례 보시죠. 아까 핀란드 기본소득 사례도 우리 봤지만은 이것도 그렇죠.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교 집단을 실험 실시 이전과 이후에 걸쳐 설문조사하고 이를 실험 집단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랜덤 어사이먼트를 통해서 관련해서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중에서 전문가 활용형 실험을 프로그램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랜덤 어사이먼트를 통해서 집단을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나누죠. 그리고 사전 사업값을 봤더니 실험 집단의 경우에는 값이 높아졌죠. 하지만 여기는 차이가 없었죠. 그러면 요 두 집단의 차이값은 오직 전문가 활용형의 효과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의 설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 효과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통제 집단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RCT, 그러니까 완전한 진실험은 아니지만은 전실험도 있었지만은 또 유사 실험 설계도 있습니다. 쿼시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런 거죠. 두 개의 그룹을 구분하고 어떤 집단에는 한 집단에는 처치를 주고 한 집단에는 처치를 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효과값의 차이는 요거로 추론할 수 있는데 역시 여기서는 뭐가 문제입니까? 애초에 이 집단을 동일하게 만드는 작업을 안 한 거죠. 즉 랜덤 어사이먼트를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집단이 애초에 동일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발생하는 이 결과값의 차이가 정책의 효과인지 아니면 애초에 달랐던 이 집단 차이의 효과인지 퀘션 마크인 거란 거죠. 그죠? 하지만은 이런 식의 설계도 진실험이 안 될 때는 해볼 만한 설계인 건 분명합니다. 그죠? 대표적인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쿼시 익스페리먼트의 사례인데, 쿼시 익스페리먼트는 물론 진실험은 아닙니다. 진실험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용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데, 그 사례로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노벨상을 받으면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으면은 게을러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왜냐? 노벨상을 받는 게 뭡니까? 그 연구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은 거죠.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이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벨상 받은 다음부터는 점점 연구를 게을리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봤어요. 실제로 이제 이 논문인데, Fries and Productive라는 이 논문인데, 이쪽이 빨간색이 노벨상 받은 사람입니다. 노벨상 사전 사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봤더니, 일단 경쟁자와 수상자를 비교했더니, 노벨상 받기 전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노벨상 받은 다음부터 받은 사람의 프로덕티브, 논문 발표량이 쭉 떨어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실험 설계죠. 이 실험 설계. 그죠? 요게 이제 노벨상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노벨상 그룹과 경쟁자 그룹이죠. 요쪽은 노벨상을 받았고, 노벨상을 안 받은 거죠. 그랬더니 요쪽이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통해서, 노벨상을 받으면은, 생산력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설계 아닙니까? 사전사후 비등가 통계 집단 설계죠. 요 설계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설계를 통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은 노벨상을 받은 어떤 성취감, 그리고 더 이상 목표가 없는 상실감 때문에 논문을 게을리 쓰겠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랄까, 진실험 설계. 이게 문제점인데, 진실험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이 두 집단이 같지 않은 문제도 있지만은, 이 문제가 있는 거죠. 뭐냐. 옆에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역시 빨간 선은 노벨상 받은 사람이고 파란 선은 수상자인데 노벨상 수상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노벨상 받은 사람은 노벨상을 받고 나서 받는 순간부터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겁니다. 즉 나는 이 분야에서 완전히 세계적으로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았으니까 거기 연구는 그치고 새로운 연구에 뛰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니까 이 새로운 연구에 도전하는 결과로서 성과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까? 노벨상 받은 이후로 논문 성과가 떨어지는 거는 노벨상의 효과라기보다는 사실은 노벨상 수상 이후에 이 사람이 새로운 연구에 뛰어들었던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분석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인과관계를 그러니까 실험 설계는 아니지만 실험 설계가 유사한 또 설계가 뭐냐면은 시계열 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시계열 설계 뭐냐면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책의 효과를 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틈새 시계열 설계는 뭐냐면은 시간이 쭉 이렇게 흐릅니다. 쭉 이렇게 흐를 때 중간에 정책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요때와 정책 전과 정책 후의 값을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면 요 값의 차이가 양쪽의 차이가 난다면은 이것은 정책 효과로 추론하는 거죠. 복수 시계열은 같은 맥락인데 여기다가 비교 집단을 하나 더 추가 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역시 시간의 흐름이 쭉 가는데 정책 전과 후를 비교해 보는 거죠. 그리고 비교 집단하고도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양쪽의 차이가 있다면은 이건 정책 효과로 추론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것도 많이 쓰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두 집단이 애초에 동일했다는 전제가 없기 때문에 추론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이런 것도 많이 쓴다는 거죠. 처치제거 설계는 뭐냐면은 정책을 역시 시간이 쭉 그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처치를 해봤다가 처치를 또 안 했다가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치가 없었을 때가 처치가 있었을 때 다시 처치가 없었을 때를 요 세 구간을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는 거죠. 반복 실험하는 거는 역시 같은 아이디어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쭉 가는데 정책을 넣어봤다가 정책을 안 해봤다가 또 정책을 넣어봤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걸 통해서 정책의 효과를 보는 거죠. 일종의 전후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례를 한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사례를 보시죠. 이 낙서가 남아있는데 낙서를 먼저 지우고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건 뭐냐면은 이것도 시계열 분석인데 쓰레기 종량제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건데 우리나라 쓰레기 종량제, 한국은 쓰레기 종량제를 굉장히 잘하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를 하잖아요. 쓰레기 종량제를 해서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에 버려서 쓰레기 종량제를 하고 그것이 이제 굉장히 생활 쓰레기를 낮추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199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가 효과가 어떤지, 쓰레기 종량제의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 이 정책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 보기 위해서
생활 폐기물 발생률과 재활용 처리량을 봤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 95년도에 했으니까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거죠. 이것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거죠. 재활용 처리량을 봤더니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재활용 처리량은 늘어났죠. 그리고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전반적으로 약간 좀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전후해서 생활 폐기물은 줄어들었고 재활용 처리량은 늘어났으니까 쓰레기 종량제 효과가 나타났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까요? 인과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죠. 왜냐? 우리가 이 재활용 처리물 효과라고 봅시다. 재활용 처리물의 효과가 확실히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로 재활용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게 종량제 효과인지 종량제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 사이에 어떤 뭐랄까 어떤 다양한 어떤 정책적인 다른 정책들의 원인인지 우리가 정말 퀘션 마크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쓰레기 종량제 효과를 보려면은 정말 두 집단을 동일한 실험 집단과 그 다음에 통제 집단을 두 개를 랜덤 어사이먼트를 만들고 한쪽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한쪽은 실시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 집단 간의 쓰레기 처리량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차이값이 난다면은 이것은 바로 쓰레기 종량제 효과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실험 설계가 아니면은 이 전후의 차이가 쓰레기 종량제 효과인지 다른 효과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나간 이런 정책에서 실험 효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이런 단결적 시계열 분석으로도 우리가 하는 경우는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아예 무용한 건 아니지만은 이런 식의 분석이 아예 무용한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한계가 많다. 이런 거는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해를 한번 보시죠.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집단을 두 개를 놓고 시계열이죠. 집단을 두 개를 놓고 한 집단은 실험 처치를 하고 한 집단은 실험 처치를 하지 않는 이 설계입니다. 아까 봤듯이 요 복수 시계열 설계인 거죠. 이것이 정말 우리가 효과를 알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 사례는 이런 겁니다. 딸을 둔 CEO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더 적극적일까? 이런 거죠. 즉 어떤 회사의 CEO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딸을 가졌다면은 사회적 책임에 더 적극적인가를 보는 겁니다. 흥미로운 주제죠. 보통 남성 중심 사회에서 딸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페미니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남성 불평등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여성의 어떤 평등한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일 가능성이 있죠. 왜? 이런 불평등한 세상이 결국은 자신의 딸이 살아야 될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분노하는 거죠. 그죠? 뭐 이런 측면에서 딸을 가진 CEO는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확하게는 어떤 여성의 평등한 고용임과 여성의 어떤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정 의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은, 이렇게 본 거죠. 이쪽 집단. 이 빨간색은 어땠냐면은, 딸이 없는 CEO였다가, CEO가, 이쪽 회사들은 딸이 없었다가, CEO가 딸이 없었다가, 딸이 있는 CEO로 변했어요. CEO는 계속 변하니까. 딸이 없는 CEO에서 딸이 있는 CEO로 변하는 거예요. 이쪽은 반대로 딸이 있는 CEO였다가 딸이 없는 CEO로 바뀐 회사들의 어떤 값의 변화예요. 이쪽 값들은 사회적 책임을 어떤 수치로 나타내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설계죠, 딱. 두 설계. 한쪽은 정책의 효과를 넣고 한쪽은 뭐 안 넣었다고 볼 수도 있죠. 그죠? 정책 효과를 반대로 준 건데 어쨌든 안 넣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두 집단을 비교하는 거죠. 봤더니 어떻습니까? 딸이 없다가 딸이 있는 경우, 딸이 없는 CEO에서 딸이 있는 CEO로 바뀌었을 경우에 사회적 책임값이 높아지고 있죠. 그죠? 근데 반대로 이쪽 딸이 있었던 CEO인데 딸이 없는 CEO로 바뀌었을 때 사회적 책임값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충분하게 딸이 있는 CEO가 딸이 있을 경우에, 즉 딸을 둔 CEO일 경우에 사회적 책임이 더
적절하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거의 그렇지만은 역시 이것도 실험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의 차이가, 이 두 그룹 간의 차이가, CO의 차이라고 말하기 힘든 거죠. 왜냐면은 공교롭게도 이런 그룹의 이런 회사가 있는 어떤 산업 영역이 더 어떤 이유 때문에 국제 교육 관계가 좋아져서 영업이 더 잘 됐고, 또 영업이 잘 되면 아무래도 사실적이면 적극적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애초에 이 두 집단이 동일하다는 요 A그룹과 요 B그룹이 애초에 동일하게 되는, 즉 랜덤 어사이먼트를 통해서 이 두 그룹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이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값의 차이를 딸이 있는 CO와 딸 없는 CO의 차이값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하지만은 이 결과가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결과를 해석할 때 애초에 요 조건, 즉 랜덤 어셈을 통해서 어떤 두 집단의 동질성이라는 조건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한번 또 보시죠. 이것도 역시 설계는 요거랑 똑같은 건데 이런 겁니다. 이거 보면은 인도에 가면은 이상하게 무슬림 아이들보다 힌두교도들의 아이들이 많이 죽는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그 어디나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도 유아 사망률을 봤더니 힌두교도들이 항상 더 아이들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이들의 유아 사망률은 그 소득 수준과 관련했으니까 자산이 많으면은 유아 사망률이 전체적으로 떨어지죠. 근데 떨어지더라도 역시 힌두교도들은 같은 소득 수준에서 봤을 때 더 유아 사망률이 높은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산모의 신장은 이제 산모의 건강을 대표하는데 역시 산모가 신장이 클수록, 즉 좀 더 건강할수록 유아 사망률이 떨어지죠. 근데 같은 신장일 때도 역시 힌두인의 유아 사망률이 더 높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동네 무슬림 가구의 비율을 봤는데 무슬림 가구의 비율이 높으면은 유아 사망률이 떨어집니다. 근데 역시 그 동네에서 같은 무슬림 가구 비율이라도 힌두교들이 확실히 유아 사망률이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무슬림보다 힌두교들의 사망률이, 즉 빨간색 선이 더 같은 기준에서 높은 거는 자산도 아니고 산모의 건강도 아니고 무슬림 가구의 비율도 아니란 거죠. 근데 야외 배변자, 이른바 동네에서 아무데서나 똥 싸고 오줌 싸는 비율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율을 봤더니 확실히 야외 배변자가 많아지면은 아이들의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역시 힌두교도가 높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은 무엇이 힌두교도들과 무슬림의 유아 사망률 차이를 갖고 오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확실히 야외 배변이라는 걸 보면 야외 배변자 비율, 즉 이거는 위생 상태로 관련되어 있죠. 이거는 아이들의 유아 사망률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데, 이 그래프를 통해서. 근데 힌두교도랑 무슬림 사이에는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무슬림들은 야외 배변을 잘 안 하는 문화적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집안 내에서 야외 화장실을 만들고 거기서만 배변을 보는 습관이 있는데, 힌두교도들은 문화적으로 숲이나 동네 주변 혹은 도랑 이런 데서 똥오줌을 싸는 것들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관대한 어떤 문화적 속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도들은 전반적으로 힌두교들이 많은 곳에서 그러니까 이 그래프도 말이 되는 거죠. 무슬림이 많으면은 그런 힌두교들의 야외 배변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전체적으로 깨끗해지니까 유아 사망률이 전체적으로 경향적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야외 배변자가 많으면은
주변이 지저분해지니까 유화 사망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같은 야외 배변율 비율이 하더라도 힌두교도들은 더 그런 것을 많이 할 테니까, 주로 힌두교도들이 그런 짓을 했을 테니까 힌두교도들 유아들이 더 많이 사망한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힌두교도들은 자기 집 주변에서 배변을 보는 그런 습관들, 똥을 싸고 오줌을 싸는 이런 습관들 때문에 아무래도 병리에 들끓고 위생 상태가 나빠지고 그것들이 아이들의 유아 사망률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하타리주에서는 그래서 인도의 하타리주에서는 이 야외 배변을 통한 위생 상태의 악화가 유아 사망률에 너무 큰 영향을 하니까 어떤 운동을 했냐면 No Toilet, No Bride라는 운동을 합니다. 즉 화장실을 만들지 않으면은 No Bride, 신부도 없다, 결혼을 못한다, 이런 식의 어떤 캠페인 운동을 시작하죠. 이 캠페인을 한 뒤부터 이 하타리주는 갑자기 화장실 보유비율이 확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다른 주랑 비교했을 때 다른 주의 비율은 화장실 소유 비율이 이렇게 그냥 평평한데 하타리주는 No Toilet, No Bride 캠페인을 시작하는 상태에서부터 남자들이 결혼해야 되니까 또 화장실을 만들어야지 또 아이들이 위생 상태가 개선돼서 아이들 유아 사망률이 낮아지니까 적극적으로 화장실을 만들기 시작해서 이 하리아나주에서 화장실 보유 비율이 확 높아진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즉 화장실 없으면 시집 안 가 캠페인을 하는 거죠. 이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 그러면 진짜 실험처럼 이 화장실의 보유 비율이 높아진 게 이 효과냐? 이 집단이 애초에 동일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지만은 우리가 진실험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은, 하지만 여러 정황상 이 하리아나주의 화장실 보유비율이 높아진 거는 요 No Toilet, No Bride 캠페인의 효과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운동이 펼쳐진 거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그죠? 그래서 진실험이 꼭 완벽한 진실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책의 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실험, 그러니까 핀란드의 사회 실험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런 진실험에 부족하지만은 유사 실험이라든지 전 실험 여러 가지 사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정책 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것도 설명드렸는데, 하지만 역시 어떤 가장 논란이 없는 확실한 방법은 진실험인 거죠. 그리고 그 핵심은 랜덤 어사이먼트라는 방식을 통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완전히 동일하게 만들어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만 정책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의 직업훈련 제휴법을 통해서 직업훈련은 예산을 투여해서 직업훈련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무작위로 수혜자를 선정해서 직업훈련의 성과를 명확히 검증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직업훈련 프로그램 성과는 반드시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그 효과를 보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Job Training Partnership Act라는 건데, 미국에서는 직업훈련 이런 제휴법을 통해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결국은 정부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고, 그리고 세금이 제대로 쓰려면 그 예산을 투여한 정책이 정말 효과가 있어야 되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책의 효과를 반드시 무작위 배정의 원칙을 통해서 검증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거죠. 이 핀란드의 기본소득 사회실험도, 모두에 살폈던 이 실험도 결국은 뭐였습니까? 법을 통해서 2년 동안 그 실험을 하도록 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다양한 예산을 쓰면서 정책을 하는데, 이 정책의 효과를 보기 위한 어떤 사회 실험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기풍을 혹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 시간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증거 기반 정책이라는 어떤 문제의식이죠. 즉 정책의 결정 혹은 정책의 평가 혹은 예산의 투여, 이런 것들은
정책의 효과에 근거했어야 되고 그 효과는 증거에 기반한다. 데이터에 근거해야 된다. 뭐 이런 정신이죠. 그죠? 실제로 증거 기반 정책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 사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에서 MTO 사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게 Moving to Opportunity인데 보통 우리가 가난한 이유를 얘기를 하면 어떤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를 얘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가난의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가난 문화, 빈곤 문화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슬럼가들, 가난한 집안, 가난한 동네에 살면은, 즉, 마약하고, 학교 중퇴하고, 이런 동네에 살면은 그 분위기에 젖어서, 그러니까 어떤 전임 효과도 있고, 또는 롤모델이 없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그 롤모델이 없어서 점점 빈곤이 만연해지고, 빈곤에 익숙해지면서 계속 빈곤해진다는 이런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MTO 사업은 뭐냐면은, 이런 빈곤 문화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원자들에게 주택 바우처를 주고 이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 주택 및 공동체 개발법에 의거해서, 이 정책 효과를 보도록 했는데, 1994년부터 1998년도까지 볼티모어, 보스턴,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 5개 도시에서 빈민층 공공임대 사업에서 아이를 키우는 4,600가구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죠. 추첨을 통해서 두 그룹을 선정해서 추첨을 했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이게 추첨은 제비뽑기니까 랜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랜덤하게 추첨에서 당선된 사람은 실험 집단이 돼서 바우처를 받아서 이사를 가고, 그리고 통제 집단은 이 추첨에 탈락한 사람 통제 집단에서 바우처를 못 받아서 이 지역에 남는 거죠. 그러면은 애초에 추첨을 통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골랐으니까 이 집단은 동일할 수 있죠. 그리고 실험 집단은 바우처를 받아서 이사를 갔고 여기는 남았죠. 그러면 이유의 차이는, 요 차이는 이사 가는 것의 차이라고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바우처를 받아서 이사 가는 효과라고 우리 추론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를 봤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설계를 이렇게 했는데, 결과를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즉, MTO 사업을 통해서, 바우처를 통해서 그 빈민층을 탈출하도록 했던 그 사업이었죠. 그 MTO 사업이었는데, 그렇게 한 사업에 사람들의 고용률이 높아졌는 일을 봤어요. 그랬더니, 실험 집단, 파란 게 이번엔 실험 집단인데, 실험 집단과, 즉, 이사를 갔던 집단과 이사를 가지 못한 집단, 남았던 집단 간의 성인들의 고용률 차이가 거의 없는 걸로 나왔죠. 이 차이가 거의 붙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도록. 거의 이 차이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실험 효과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실험 설계는 거의 완벽했지 않습니까? 아까도 봤듯이 추첨을 통해서, 즉 랜덤 어사이먼트죠. 두 집단이 동일했기 때문에,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바우처를 받은 집단이 이사를 갔고 받지 못한 사람은 못 갔기 때문에 이 성이 됐을 때 요 고용률의 차이는 오직 이사를 갔냐 못 갔냐 요 차이만 있었나. 왜냐면 애초에 실험 단계에서 랜덤 어사이먼트를 했기 때문에 이 집단은 동일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사를 간 집단과 파란색 집단과 빨간색 집단 사이에는 고용률의 차이가 거의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없으니까 정책 효과가 없다고 추론할 수 있는 거였죠. 근데 조금 아쉽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이론적으로 빈곤 문화 이론에 따르면 그 빈곤의 원인은 가난한 주변 사람들 그 빈곤 문화 때문인데, 바우처를 받아서, 추첨을 통해서 바우처를 받아서 다른 동으로 갔던 사람들은 굉장히 나아질 효과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실험 결과였죠. 그리고 더군다나 증거 기반 정책, 증거에 따라서 증거가 없는 걸로 나왔으니까 이 예산을, MTO 사업은 더 이상 예산을 받을 수 없는 게 된 거죠. 근데, 다른 경제학자가 굉장히 이 실험에 대해서 퀘션 마크를 가진 거예요. 뭔가 아쉽다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한 거죠. 이 성인의 고용률, 아까는 이 성인의 고용률이었거든요. 근데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13세, 18세 사이는 18세 정도 되면 머리가 굵었으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어린아이지만은 외국 기준은 머리가 굵었으니까 이사를 가더라도 효과는 없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은 12세 이전에 이사 간 아이들이 있다면은 그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거라 보는 거죠. 왜냐? 이미 빈곤 문화에 적기 전에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 통해서 12세 이하 아이들과 13세 이하 아이들을 나눈 거죠. 그죠? 나눈 겁니다. 나눠서 12세 이하 아이들에게 고용증대 효과가 있는지를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12세 이하 아이들이 20세, 21세, 28세 됐을 때까지 이 장기적인 어떤, 소득의 차이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뭐냐면, 각각의 값은 뭐냐면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사이에서 13세 그룹일 경우에, 13세 이상 그룹일 경우에 실험 집단의 소득과 통제 집단의 그룹을 차이를 뺀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건 12세 이상으로. 그러니까 실험 집단에서 통제 집단의 소득을 뺀 거죠. 여기도 실험 집단에서 통제 집단의 그룹을 뺀 거죠. 그리고 여기는 12세 이하고 13세 이하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죠. 12세 이하일 때, 12세 이하일 때는 정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친이라고 있습니까? 차이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경제학자 아이디어가 맞은 거죠. 아까 이 앞서서 이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미 성인이 돼서 이사가는 사람들에게 이미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하지만은 성인 되기 이전에 아이들만 떼서 봤더니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소득 격차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소득 격차는 시간 지날수록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MTO 사업은 효과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증거를 통해서 이 MTO 사업이 효과가 있었음을, 즉 빈곤 문화를 탈출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성실히 근무하게 해서 성인이 됐을 때 소득을 높이게 하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남을, 즉 그 효과는 이미 빈곤 문화에 젖은 고령 아동보다는 저령 아동에게 더 분명히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MTO 사업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 거죠. 근데 또 다른 경제학자가 이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 이런 거죠. 애초에 이 실험의 설계가 뭐였죠? 실험 설계 애초로 돌아가면 이런 거였죠. 빈곤층에서 아이를 키우는 4,600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추첨이 되면 바우처 줘서 이사를 가게 하고 추첨이 떨어지면 바우처 못 받아서 그 지역에 빈곤층이 남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이 사업에 신청했던 4,600명은 이미 이 사업에 신청했다는 것, 즉 발렌터리어, 즉 자발성이 있다는 거죠. 즉 이 사업에 신청할 정도로 이미 이 지역, 가난한 지역을 떠나고 싶을 만큼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 그 특별한 집단이라는 거죠. 즉 이른바 셀프 셀렉션, 자기 선택. 즉 이 사업에서 통제 집단이 됐든 실험 집단이 됐든 여기서 이제 실험 집단인데 여기서 이제 요 집단이 효과가 나타났는데 통제 집단이 됐든 실험 집단이 됐든 이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바우처를 얻고자 할 정도로 빈곤 문화에 탈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즉 이 가정들의 이 자발적인 요소들이 즉 더 잘 살고자 하는 의욕이 강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일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죠. 이런 함정 의심을 해보는 거죠. 그죠? 충분히 타당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험 집단이든 통제 집단이든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고 만약에 소득 차이가 있었다면 그것은 이 자발성의 요소에 의해서 나타나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발성 요인이 TM의 효과를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발성 요소를 없앤 자연실험을 설계합니다. 진짜 완전 자연실험. 어떤 거냐면은 1990년대 시카고의 빈민촌 공공임대주택 개혁사업을 하는데 철거로 인해서 바우처를 받은 집단과 철거를 면해서 바우처를 받지 못한 집단을 두 개를 나누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죠. 시카고에 빈민촌 공개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사실상 한 동네니까 거의 동질적 집단이죠. 근데 여기서 철거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철거의 피해를 받으니까 이쪽은 바우처를 받고 이사를 갔죠. 하지만 여기는 철거 피해를 안 받아서 여기는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이 집단은 다 동질적인 집단이었는데 한쪽은 이사를 갔고 이사를 안 가게 된 거죠. 근데 아까 실험과 이걸 A 집단이라고 하고 이걸 B 집단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 집단은 거의 동질적인 집단이니까 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아까 집단과 차이는 뭐냐면 아까는 추첨을 해가지고 자원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이사를 가고 안 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자발성이 없이 그냥 외부에서 일어난 철거란 것 때문에 여기는 그냥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사간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실험이 보여줬던 자발성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는 거죠. 그리고 요 두 집단의 12세 이상 아동과 13세 이상 아동 사이에 어떤 소득을 본 거죠. 봤더니 어떻습니까? 12세 이상을 봤더니 나이가 지날수록 소득 차이, 이사간 집단과 이사가지 않은 집단의 소득 차이가 엄청 큰 거죠. 아까 그림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 정도의 차이였는데 3,000달러와 27대에서 3,000달러와 한 4,000달러 정도 차이였는데 27세에서 여기 27세 안 나왔네. 더 드라마틱 25세 기준으로 봅시다. 25세 기준으로 이 차이는 마이너스 1,000달러와 1,000달러, 한 2,000달러 정도 차이였는데 이 자발성 요소를 뺐더니 거의 더 큰 차이가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더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자발성 요소를 뺐더니 오히려 더 정책 효과가 커지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가 증명이 되는 거죠. 즉 가난은 빈곤문화에서 비롯된다는 효과도 우리가 인과적으로 완전히 증명할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빈곤문화에 근거해서 실행했던 TMO, MTO 문화, MTO 정책, 즉 빈곤층 사람들에게 바우처를 줘서 이사 비용을 줘서 좀 더 좋은 동네로 이사가 했을 때 정책 효과도 보다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을 썼던 MTO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는 것들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증거 기반 정책, 즉 그 정책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노력들과 다양한 아이디어들 다 얼마나 치밀한 분석을 하는지를 우리가 요 세 가지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증거 기반 정책은 바로 이런 겁니다. 즉 어떤 정책, 예산을 투여한 어떤 정책의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정책 효과는 그냥 감으로 하지 말고 철저히 데이터를 갖고 하자는 거고, 그리고 그 데이터는 결국은 인과관계 분석의 근거일 텐데,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타당한 방법은 실험 설계라는 것.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실험 설계적인 방식으로 효과를 추정해서 그 효과를 통해서 그 증거를 들고 정책을 평가하자. 이게 증거 기반 정책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 동안 가장 자주 강조하는 게 사회 실험, 실험 설계, 증거 기반 정책 이런 겁니다. 그게 바로 정책 평가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번 강의에서는 첫 번째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최종 결과를 먼저 소개시켜 드렸고, 그리고 실험 설계를 말씀드리면서 사전 실험 설계 혹은 유사 실험 설계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이 아예 잘못된 건 아닌데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보여드렸고, 증거 기반 정책이 얼마나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이번 10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실험은 아니지만은 실험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어떤 평가 방법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